자, 경영정보 원우님들 반갑습니다. 황선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우리 시대 이야기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 사회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스토리를 통해서 이번 교육과정이 알아보고 있죠. 자,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첫 번째, 초지능사회다라고 할 수 있죠. 인공지능, 챗GPT, 제미나이, 우리의 인간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능사회를 살고 있죠.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중에 우리의 시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초연결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란 말 들어보셨죠?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조그마한 태블릿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초연결, 무슨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 공업, 공학, 인문, 사회, 예능 여러 분야가요. 이제는 하나로 연결이 되는 초융합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초융합. 어느 하나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가 없고 이게 여러 기초학문들이 묶여서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학기술을 알고 거기에 이론적인 소프트웨어를 얹혀야 되는 거죠. 의료다 그러면 의료공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융합사회를 살고 있죠. 이러한 이야기로 풀어서 한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가 내 귀에 박힐 겁니다. 월요일 아침 당신의 하루는 수십 개의 지능형 시스템 조율한 교양곡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마트워치는 나의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할 거고 나의 기상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내비게이션 앱은 정확한 실시간 교통 안내를 해주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말람, 그리고 지능형 길찾기, 간편 결제, 생체 인식이라든지 지문 홍채 인식, 비밀번호 패턴 인식 등에 대한 결제, 그리고 개인화 추천, 당신이 선호하는 아침 뉴스 또는 점심 메뉴, 지금 듣고 싶은 음악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추천 내용들로 알려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과거 인터넷은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일일이 서치해야 됐습니다. 웹 2.0 시대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왜 3.0을 넣어서 4.0으로 오는 이 시점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웹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오히려 추천해 주는 겁니다. 역으로. 그리고 배송 시간도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언제 오지가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매끄럽게 작동을 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거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능이 편지화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겠죠. 또한 정의를 내려보면 모든 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학습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학습한다. 자, 무슨 용어가 있죠? 딥러닝, 머신러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토메이션, 바로 자동화까지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지능형 자동화, 즉 인지 능력을 여기에 확장을 시키면 그야말로 인간의 일을 대부분이 다 대신할 수 있는, 감정은 느끼지 못하지만 스스로 판단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성, 커넥티드, 러닝, 학습, 오토머스라고 하는 자동화가
핵심 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편의점 사장님과 재고 요정입니다. 편의점,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점, 우리 물류 유통을 하는 분들이 늘 겪고 있는 건데 바로 재고입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요. 우리 편의점에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 먹는 음식을 많이 가져다 놔야 되겠다. 이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사장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날씨, 요일, 근처의 어떤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장님의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고 자주 품절되는 상품과 버려지는 상품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어떤 거는 쉽게 나가기 때문에 찾아도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포켓몬빵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금방만 나갔죠. 하지만 팔리지 않는 거 계속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죠. 평균 15%의 식품 폐기율을 보이고 재고 관리로 하루 2시간 이상을 소요했다면 이제는 바로 AI 발주 시스템에 의해서 과거에는 POS, 포스트 오브 세일즈라고 해서 직접 내가 발주를 넣는 게 아니라 재고 파악을 스스로 해서 이제 본사로 자동 데이터가 넘어가고 그 자동 데이터에 의해서 넘어오는 이게 이제 3차원이었다면요. 지금은 4차원의 AI 발주 시스템은 뭐까지 여기 들어가냐면 날씨, 계절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오늘 휴일인지 평일인지 오늘 주변에 어떤 행사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품별 최적 재고량을 시간더블로 예측을 하고 폐기율 4%로 감소하였다. 품절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 사장님은 고객의 응대에 신경 쓰면 되니까 서비스 개선에 신경 쓰면 되니까 오히려 훨씬 더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편의점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엔 컵라면은 20%가 더 팔리고 월요일 오전에는 에너지 음료 수요가 급증하는 것들 이미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이 반복적인 과업을 맡으면서 인간은 더 인간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에 산업, 즉 공업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계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기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동자들이 특히 내 일을 기계가 훨씬 더 정확하게 빨리 하네. 내 일을 기계가 하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노동 소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엄청난 패닉에 빠진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일을 기계가 했다고 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없어졌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간의 일을 AI와 여러 로봇들이 대신하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럼으로써 더 인간적인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병원 창구에는 늘 두 줄이 서 있습니다. 한 줄은 대면으로 접수하려고 또 한 줄은 키오스크를 접수하려고.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면에 길게 줄 서 있고 오랜 시간 걸리고 키오스크는 젊은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죠. 그럼 예를 들어 연세가 있는 분들이 키오스크를 지금은 어느 정도 잘하지만 과거에 키오스크 처음 나왔을 때는 잘 못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균형적인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키오스크 앞에 디지털 도우미가 늘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도우미에 의해서 아날로그 시대의 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균형적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기계가 80%의 단순한 케이스 업무를 처리했다면 인간은 20%의 복잡한 거에 업무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균형적인 설계를 통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물류센터의 숨은 영웅인데 딱 그림을 봐도 아시겠죠? 이제 모든 거의 재고 관리를 인간이 일일이 숫자로 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움직이고 AI에 의해서 자동으로 재고 관리한다는 거죠. 사람은 판단만 하면 돼요. 찌그러진 상자, 예외, 긴급한 오더 이거는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몫입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은 줄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로봇은 나의 일을 뺏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은 뭐다? 우리의 동료가 될 겁니다.
그걸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스마트 농장 딸기의 반란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딸기 생산도 누가 한다? 로봇, 인공지능 활용해서 한다. 훨씬 더 신선한 딸기, 당도가 높은 딸기를 쉽게 생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인간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부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시스템의 오버라이드나 그 판단도 다시 데이터로 학습하게 역시 되겠죠. 택시기사와 항공관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점이 되면은 택시기사들이 그거를 예측을 해서 자동으로 택시에 대한 TO를 많이 갖고 있는 거, 인간의 조작과도 많이 닮았죠. 어느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마치 그건 구름 같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동일의 요약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역시 AI도 데이터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쌓고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알고리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균형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인간이 설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잘 짜야 된다. 그리고 컴퓨터의 막강한 기능, 지금 뭐 GPU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컴퓨터들이 성능이 돼서 슈퍼컴퓨터도 과거에는 제가 컴퓨터 처음 다룰 때만 해도 슈퍼컴퓨터에 대한 존재 사실 있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슈퍼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세 대가 처음 들어와서 상용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상용화까지는 아니었죠. 활성화가 되고 막 여러 기상청이라든지 쓰이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5G, IoT는 이제 무선 인터넷 기술이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 모든 사물에 무선으로 인터넷 연결이 되는 거, 이러한 기술들이 커넥티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하나만 갖추어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네 개의 요소가 서로 임계점을 넘어서 동시에 함께 발전이 될 때 서로 비로소 그럴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치 사슬로 보는 부분인데 뭐 데이터를 컬렉트, 수집하고 클린, 정지하고 트레이닝, 학습하고 디플로이, 배포하고 오퍼레이션 또는 모니터링, 재학습하는 거. 그래서 선형이 아니라 사이클입니다. 선형은 한 직선으로 내려오고 끝나는 건데 사이클, 순환은 계속 반복한다라고 해서 사이클링이에요.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서로 관리가 돼야 된다. 유기적으로 묶여야 된다. 이 5개가 단락으로 딱딱 끊어져서 각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존재로 묶여서 이렇게 뭐 돼야 된다? 사이클링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을 하고 자원 효율적인 배치를 해서 최적화하는 걸 목적으로 두는데 뭐 그 분야는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헬스케어 등 각종 각양각층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노동은 직무가 아니라 태스크, 과업이 될 겁니다. 직무는 잡이에요, 잡. 과업은 태스크입니다. 그 직무가 아니라 그 일, 과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 질문을 바꿔야 된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과업이 자동화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제 핵심입니다. 직업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업무가 없어지냐 이거죠. 그 업무가 없어진다는 게 인간이 하지 않고 뭐가 된다? 오토메이션, 자동화된다는 거죠. 사람의 고유가업은 창의적인 거, 복잡한 대인관계, 맥락적인 판단, 손끝 아주 세밀 작업, 이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돼요. 하지만 자동화 친화가업은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하는 거, 패턴을 인식하는 거,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거, 표준화된 대응 리스폰스 하는 거, 그거는 모두 다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업 재구성, 스킬 업그레이드, 그리고 직업 전환 지원,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하지 않을까. 기술과 경쟁하지 말고 기술과 협업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에 주는 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5G 인터넷이 99%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 싱가포르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상당한 인터넷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유율도 바로 85%이고 AI 준비도가 세계 12위. 지금은 좀 상승해서 10등 이내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GDP 비중, 제조업 GDP 비중이 23%좀 낮은 편이죠. 우리의 강점은 제조에 대한 경쟁력,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빠른 실행력, 우리는 엄청나게 빨리빨리 문화예요. 금방 따라잡습니다.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서울에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남은 과업인데 서비스 산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은 금융 서비스, 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DX라고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합쳐야 됩니다. 점점 폭을 줄여야 됩니다. 인재 재교육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선도자보다는 빠른 추격자 전략에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은 우리나라가 애플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게 늦었는데 삼성전자가 애플 못지않게 세계 1, 2등을 겨루고 있죠. 엄청나게 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빨리 따라잡는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술 나열이 아니라 학습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된다. 기술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과 기계가 서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협업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진화가 돼야 되고, 윤리적인 측면과 공정성이 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해야 된다. 처음부터 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나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인공지능, 챗 GPT, 제미나이가 하나의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넘어서 뭐다? 꼭 필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활용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이걸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경영과 사회를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드렸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만드는 거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경영자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말이고, 만든다라는 것은 내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내가 재해석해서 나만의 걸로 연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로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